당신이 3년 동안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반전 복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렸다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연기했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65세의 경숙 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급기야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 텐데. 2년 동안 총 8천만 원.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비밀 공책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마침내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한 공책. 그 안에 적힌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치매 연기 시작 2021년 1월. 증거 확보 완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한 시어머니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매를 연기하며 며느리의 본색을 확인했는지 그 치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반전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의심의 시작, 그리고 위험한 계획. 경숙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고 외아들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이 30대에 결혼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겉으로는 착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존댓말도 잘했고 웃으면서 대했죠. 경숙 씨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경숙 씨는 감기에 걸려 일찍 누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죠.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약국 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들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도와? 그냥 약국 팔아. 그 돈으로 우리 집 사면 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수진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 당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잖아. 나중에 노인네 혼자 약국 뭐하러 해. 우리 명의로 돌리고 팔아버리는 게 낫지. 근데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인데. 에휴,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니까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경숙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경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아니, 아들도. 다음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약국 일 너무 힘드시죠? 이제 그만하고 쉬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는 괜찮아. 근데 수진이가 엄마 건강 걱정되다고 하는데요. 약국 팔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경숙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볼게. 경숙 씨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발견했죠.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할 때 하는 말. 우리 시어머니? 약국 하나 있긴 한데 그거 얼마 안 돼. 에이, 별로야.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 당신 엄마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도 돈 안 주셨잖아. 사실 경숙 씨는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적다고 생각했던 거죠.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내 재산만 노리는구나. 그리고 아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 그때 경숙 씨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본색을 확실히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 해. 경숙 씨는 친한 친구이자 전직 간호사인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치매 증상이 어떤 거야? 자세히 좀 알려줘. 갑자기 왜? 설마 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미숙은 치매 초기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기억력 저하, 같은 말 반복, 시간 개념 혼란, 성격 변화 등. 경숙 씨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할 준비를 했죠. 2021년 1월, 경숙 씨는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된장찌개 하기로. 그래? 내가 그랬어? 깜빡했네. 며느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치매 연기 시작. 반응 별 관심 없음. 이부 점점 대담해지는 며느리,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시어머니. 3개월 후 경숙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갔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느낌 있으세요? 경숙 씨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했습니다. 경숙 씨는 일부러 몇 가지 문제를 틀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경미한 인지장애 소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숙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래.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대.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치매래. 이제 약국 일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엄마가. 응. 의사가 그러는데 빨리 처리해야 할 것들 처리하래. 재산 같은 것도. 경숙 씨는 방문 틈으로 이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병원 진단 후 며느리 반응 재산 처리 언급. 아들도 동조. 그 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국 일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요양보호사 알아볼게요. 아직은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약국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 후 경숙 씨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5번씩 했고 손주 이름을 깜빡하는 척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였지? 민준이? 민서예요, 어머니. 손주 이름도 까먹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숙 씨는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뭐하니? 아, 어머니. 어머니 약 찾으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찾고 있었죠. 경숙 씨는 모른 척했지만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며느리가 내 방에서 통장 수색. 본격적으로 재산 노리기 시작.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첫 번째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민서 학원비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경숙 씨는 통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이지요? 며느리는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로 쓰지 않았죠. 자기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경숙 씨는 며느리 몰래 은행에 전화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며느리가 학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 인출. 실제로는 명품 구매. 횡령 시작. 3부 에스컬레이트 되는 학대, 침묵하는 시어머니. 2022년이 되자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경숙 씨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또 그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들었다고요. 그래? 미안하구나. 해유 진짜. 치매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며느리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시어머니를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야, 저기 봐. 우리 시어머니. 완전 치매 걸렸어. 맨날 같은 말만 해. 핸드폰 화면이 경숙 씨를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대답했죠. 헐, 진짜? 힘들겠다. 응응, 진짜 힘들어.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경숙 씨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조롱. 요양원 보내고 싶다 발언. 며느리의 횡령도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집 수리비 좀 필요한데요. 얼마? 1,000만 원이요. 경숙 씨는 또 통장을 줬습니다. 며느리는 1,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집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식에 투자했죠. 2022년 5월 20일. 집 수리비 명목 1,000만 원 횡령.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약국 이제 정리해야 해. 치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약국을 해? 그래도 엄마가 아직 하신다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사고 날지 몰라. 빨리 팔고 요양원 보내자. 경숙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2022년 8월 14일. 며느리가 약국 매각 및 요양원 입소 압박. 그해 가을 며느리는 경숙 씨 몰래 부동산에 약국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아들 앞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죠. 어머니, 상속세 걱정되시죠? 미리 아들 명의로 해두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경숙 씨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엔 법적으로 효력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며느리가 약국 명의 이전 시도. 거부함. 며느리 화냄. 2023년 초 며느리의 태도는 거의 학대 수준이 됐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며느리가 밥을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국이 쏟아졌죠. 아이고. 에휴, 조심하세요. 맨날 흘리기만 하고. 경숙 씨는 일부러 더 서툰 척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며느리는 경숙 씨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방에서 쉬세요. 저희 친구들 오거든요. 나도 거실에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 모습 보이면 창피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경숙 씨는 방에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치매 심해. 방에 가뒀어 크크. 대박,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어때,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경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며느리가 나를 방에 가둠. 친구들에게 조롱. 사부 손주의 실수, 그리고 발각. 2023년 봄 경숙 씨의 손주 민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8살이 된 민서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죠. 할머니, 나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우리 민서. 학교 재미있었어? 응. 근데 할머니, 왜 맨날 같은 말해? 할머니가 그래. 응. 엄마가 할머니 치매 걸렸대. 경숙 씨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민서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까? 뭔데? 할머니는 사실 멀쩡해. 근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진짜? 왜?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가 비밀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엄마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또 약 안 드셨어요? 맨날 까먹으시네. 미안해. 에휴, 진짜.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으로 가서 보여줬죠. 할머니 봐.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찍었어. 아이고, 우리 민서. 나 할머니 지켜줄 거야. 엄마 나쁜 거 다 찍을 거야. 경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마음에. 그 후 민서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엄마의 행동을 자주 찍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민서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민서야, 핸드폰 좀 볼게. 너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안 봤는데. 며느리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은 할머니가 방에서 공책에 뭔가 빼곡히 적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표정이 또렷했죠. 치매 환자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며느리는 경숙 씨가 잠든 후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옷장 뒤, 책상 서랍, 침대 밑. 마침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을 펼쳤죠. 첫 페이지. 치매 연기 일지. 시작일 2021년 1월 5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1월 5일. 치매 연기 시작. 며느리 반응 무관심. 2021년 4월 12일. 병원 진단 후 며느리가 재산 처리 언급. 2021년 11월 15일. 학원비 명목 500만 원 횡령. 2022년 3월 7일.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조롱.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이 모두 정확하게.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5월 1일. 증거 수집 완료. 횡령 총액 8,300만 원. 변호사 상담 예정 5월 10일. 고소 예정. 며느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연기했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안 돼. 이럴 수가. 며느리는 공책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깨웠죠. 여보 일어나? 왜 그래 밤중에? 이거 봐.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 뭐? 며느리는 공책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때 경숙 씨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숙 씨가 나왔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죠. 찾았구나.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3년 동안 연기했어. 내 본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기라고요?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병원 재검진도 받았어. 정상이래. 경숙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병원 진단서였죠.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며느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아 너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 전부 기록했어. 8,300만 원.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너가 나한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도 다 기록했어. 날짜별로 시간별로. 민서가 찍은 영상도 있고.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년간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연기였어요? 그래. 처음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연히 수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지. 그럼 3년 동안 너희가 한 모든 말을 들었어. 준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약국 팔아서 너희 집 사자고 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너를 그런 아이로 키운 적 없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합의할 건 합의하고 안 되면 고소할 거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3년 동안 나를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하고 내 돈 8천만 원 훔치고 나를 방에 가두고 친구들한테 조롱거리로 만들었는데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오부법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 날 경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왔죠. 변호사는 경숙 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공책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손주가 찍은 영상,
병원 재검진 결과. 증거가 완벽하네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게다가 노인학대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방에 가둔 것, 모욕적인 발언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합의할 수 없을까요? 합의하려면 피해자인 경숙 씨가 원해야죠.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있어. 첫째, 횡령한 돈 8,300만 원 전액 반환. 둘째, 내 아들과 이혼. 셋째, 손주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내가 나한테 한 것보다 심해.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돈 갚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 안 그러면 고소하고 그럼 너는 전과자가 돼. 선택해. 며느리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겨우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양육권 조정에서도 경숙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횡령, 학대,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모두 기록돼 있었으니까요. 결국 손주 민서의 양육권은 아버지인 준혁에게 넘어갔고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만 면접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며느리는 경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야. 민서만이라도 자주 보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그건 법원이 정한 거야.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야. 며느리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휘둘려서. 준혁아, 너도 반성해야 해. 결혼했다고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경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효도는 큰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1년 후 경숙 씨는 아들,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서는 이제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때 진짜 치매 아니었지? 그래, 우리 민서. 할머니가 연기한 거야. 왜 그랬어? 나쁜 사람을 찾으려고. 그리고 할머니가 민서를 지키려고. 민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서. 준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아들이 해주는 거 먹으면 다 맛있지. 그럼 제가 요리해 볼게요. 경숙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숙이 놀러 왔습니다. 경숙아, 너 진짜 대단하다.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다니. 힘들었어. 근데 안 했으면 평생 속았을 거야. 그래도 며느리가 불쌍하지 않아? 불쌍?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은 거지. 나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나저나 약국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계속할 거야. 아직 건강하고 일하는 게 좋거든. 역시 너답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전 며느리 수진이 경숙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어머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를 자주 못 봐서 너무 힘들지만 이것도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것 같습니다. 민서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경숙 씨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야 하니까요. 엔딩 엔드 메시지. 현재 경숙 씨는 손주 민서, 아들 준혁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약국도 여전히 운영 중이고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모님 치매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나으셨네요? 아, 그거요? 오진이었어요. 검사 잘못 나온 거래요. 경숙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3년간의 치매 연기.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며느리의 본색을 확인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경숙 씨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들면 확인해야 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도 3년이나 연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근데 진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잖아. 나는 운이 좋았어.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경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의심을 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3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둘째, 증거를 남기세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숙 씨처럼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경숙 씨는 며느리에게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을 활용하세요.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횡령, 학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다섯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상대가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혹시 의심되는 가족이 있나요? 증거를 남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배운 점이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반전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확인했으면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법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